이야기. 새싹 순과 함께하는 수학 이야기 그 104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양쌤이에요. 새싹순이에요.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수체계를 확장하면서 복소수의 세계까지 살펴봤어요. 네. 자, 이번에는 좀 전혀 다른 주제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 저번 시간이랑 완전히 다른. 예. 예. 뭐 역시 나선형으로 연결되는 음. 이야기이긴 해요. 좀 어디로 돌아가나요? 지금까지는 그냥 자연수, 음. 정수, 유리수란 말을 썼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기술 표현에서 길어지고 복잡해지고 뭐 좀 그런 부분들이 생기더라라는 거죠. 그럼 말 그런 자체를 것들을 줄이나요? 간결하게 이제 표현하는 방식들을 좀 배울 건데 네. 그게 왜 필요하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걸 만족하는 x를 찾으세요. 이게 방정식이잖아요. 그렇죠. 1차 방정식. 예. 그래서 답은 뭐예요? 마이너스 4요. 예, 이렇게 보통 대답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틀렸어요. 다시 생각하세요. 그러면 네? 자, 이걸 만족하는 x는 뭘까요? 이거 말고 또 있나요? 네? 네? 제가 질문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물었잖아요. 이 양쪽에다가 x 플러스 7을 곱해주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3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만족하는 x는 하고 물었을 때 마이너스 4라고 대답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 거잖아요. 아, 예.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이걸 만족하는 x는 x는 실수요. 1. 아니에요. 얘가 실수라고 어디 적혀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정답은 모른다예요. 그런가요? 예, 질문이 틀린 거예요. 예. 그렇군요. 예,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x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마이너스 4가 아니죠. 아니죠. 없어요. 없어요. 예, 답이 없다가 정답이에요. 근데 정수 x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되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따져 우리가 물으면 그렇게 그렇죠. 되는군요. 어떤 범위에서 이 해를 구하라고 했는지를 요구를 하지 안 했어요. 않았으니까 질문 자체가 이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 이렇게 되면 이런 실수가 나는 거죠. 마이너스 4라고 그렇죠. 그냥 자동으로 대답하는 예. 건 잘못된 잘못된 대답인 대답이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자연수인가요? 아니면 그렇죠. 정수의 예, 정수 x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연수 x를 원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아무도 그렇게 지금 묻지, 잠이 확 했어요. 아무도 그렇게 묻지 않아요. 그냥 당연히 마이너스 4일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죠. 이게 어떤 범위에서 우리가 논의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언급이 빠져 있는 수학 문제는 없거든요, 사실은. 어떤 문제집을 보더라도. 그래요. 근데 학생들은 그걸 잘 안 읽어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실수일 거야. 혹은 네. 당연히 복소수일 거야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수가 나오기도 하고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기도 하는데 그렇군요. 어쨌든 이건 제가 처음에 이렇게 질문하는 건 좀 심술궂은 질문이에요. 원래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죠. 질문 자체가 틀린 거라고 지적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어떤 범위 안에서 논의를 할 것인지를 먼저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만족하는 매번 뭐 자연수를 구하라, 정수를 구하라, 실수를 구하라 이렇게 쓰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럼 어떤 말로 바꾸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하나의 집합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집합이 그런 개념인가요? 네, 제가 맞아요. 알고 있는 집합이? 예. 아. 선배들이 후배들 집합 이런 집합이 아니고요. 미안해요. 아니, 이 집합은 우리 때는 맨 앞에 늘 나와 있어서 그렇죠. 이렇게 이것들에 대한 얘기라고 전혀 생각 안 하고 다른 얘기라고 생각했죠. 아예 다른. 근데 사실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어. 그래서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로 넘어갔어요. 그래요? 네. 많이 다르군요. 많이 다른 건 아니고 이게
개판이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요? 난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데 음. 중학교 때 이제 수 시스템을 배우잖아요. 실수까지 배운단 말이죠. 네. 그 수 시스템을 가지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이러한 집합 개념을 사실 먼저 공부를 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이제 그 다음 과정들을 보는 게 순서적으로 더 맞는데 학생들이 너무 이걸 추상적인 개념이라 어려워하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집합은 또 다른 어떤 식의 한 방법 아니면 전혀 다른 분야? 그렇게 자연수나 받아들이면 안 되고 원래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집합의 정의는 뭐냐면 주어진 조건에 의해 그에 속하는 원, 구성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원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모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을 분명히 알 수 있으려면 이 주어진 조건이 당연히 객관적 조건이어야 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뭐 교과서에 보면 제일 많이 묻는 게 뭐 잘생긴 아이들의 모임은 집합일까요? 뭐 뭐래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요? 예. 다음 중 집합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보기로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당연히 이건 집합이 될 수가 없죠. 없나요? 예, 잘생겼다라는 개념이 어떤 객관적 조건에 그렇죠. 부합하는 부합하진 건가 않죠.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눈이 큰 아이들의 모임, 눈이 큰 사람들의 모임, 아이들의 모임. 그것도 좀 애매하네요. 예, 마찬가지죠. 이것도 집합이라고 볼 수 없어요. 뭐 눈이 가로 2cm 이상 크게 떴을 때 세로 뭐 1.5cm 이상 벌어진 아이들의 모임 이러면 이게 집합이 구체적이네요. 되겠죠. 그렇죠. 굉장히 집합 예.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객관적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구성원일지 아닐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지 애매모호한 구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의해 그 원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모임을 뭐라고 하자? 집합. 그리고 그 구성원을 원소라고 하자. 이게 이제 집합의 약속입니다. 그럼 이제 그런 집합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집합의 표현법으로 두 가지를 약속을 하는데요. 일단 집합을 나타낼 때에는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해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해요. 아 예. 그래서 요 안에 이제 보통 원소들을 채워넣는데 네. 이 원소를 어떻게 채워넣을 거냐에 따라 가지고 두 가지 표현법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는 원소 나열법이에요. 별거 아니라 원소들을 다 나열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놈은 집합인데 1, 2, 3, 4, 5를 그 구성원으로 가지는 집합이야. 네. 그래서 원소들을 일일이 나열해서 이런 집합이에요라고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가 이제 조건 제시법인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객관적 조건에 의해서 그 구성원을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 조건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A라는 집합인데 얘는 n들의 모임인데요. 그 n은 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n은 자연수면 좋겠어요. 이런 단서가 붙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 이제 바라고 읽어요. 이 바는 수학 교재에 보면 뭐 n의, x의, x바라고 되어 있으면 x의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해뒀던데 다 오역이에요.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별거 아니라 그냥 막대기. n 막대기. 예, 아무 뜻 없어요. 조건 제시법의 이 바는 별거 아니라 이 중괄호 안을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기 위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대기 바 앞쪽에는 원소가 들어가는데 그 원소를 대표하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소의 구체적인 값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표현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표현과 관련돼서 만족되어져야 되는 조건을 그 뒤에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제시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앞에 들어가는 이 표현도요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어요. 뭐 x 바, n 바 이런 한 문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표현이든 상관이 없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든 그놈과 연관된 조건을 뒤에 분명하게 제시만 해주면 조건 제시법이다. 예, 얼마든지 조건 제시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학 입시에서 이제 수리논술 시험을 치를 때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집합 자체의 조건 제시법을 좀 까다롭게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왜 못 푸냐 하면 그게 어떤 집합인지 해석을 못 해요. 그 연습을 잘 안 해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사태가 벌어졌나 다 가만히 따져봤더니 이 자연계열 학생들한테는 이 집합 단원이 수능 출제 범위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수학 전체 이제 중등 교과에서 배우는 수학이 중학교 수학이 있고 고등학교 수학이 있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수학 중에 일부분만을 수능에서 출제해요. 출제 범위가 제한된단 말이죠. 중학교 과정은 아예 빠져 있군요. 아예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건 이미 중학교에 내려놓고 고등학교로 와요. 그래서 고등학교 오는 순간 이때 배웠던 건 머릿속에 이미 없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수능에 출제가 되는 범위만 문제들을 많이 풀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 훈련이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학 입시 중에서 특히 이제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중등교과 전체가 출제 범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들어가요. 그렇군요. 근데 그게 전 맞다고 봐요. 수능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학이라는 학문은 연역적인 사고를 연습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이 과정들을 분명하게 연속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대학 교과에서 공부하는 것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자꾸만 수포자를 양산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 수포자가 영역 그러니까 배우는 범위가 넓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그것들이 잘 연결된 그렇죠. 고리들을 잘 찾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전체를 보는 시각을 틔워주면 우리나라 중등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수학 영역 범위가 아주 크지가 않아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안타깝기 이를 데 없는데 어쨌든 얘기가 좀 샜는데 그래서 이제 집합을 나타내는 방식은 총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온선화율법이고 하나는 조건 제시법이다. 요것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조건 제시법에 이제 다양한 표현법들도 연습을 좀 해야 되죠.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근데 되게 궁금한 게요. 여태까지 해왔던 수의 체계들에서 예. 집합으로 넘어갈 때 뭔가 간편한 게 네, 그 얘기 이제 할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실 건가요? 섣불렀네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집합은 보통 대문자로 많이 표현해요. 집합 A, 집합 B, 집합 C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그 안에 속하는 원소들은 보통 이제 소문자로 많이 표현해요. 그렇죠. A, B, 뭐 C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 안에 뭐 1, 2, A라는 원소가 들어 있어. 이제 원선화율법으로 집합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는 이제 원소라는 말이 영어로 엘리먼트거든요. 그 머리 글자인 2를 따서 1은 A의 원소야를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네, 봤어요. 예, 1은 A의 원소야. 1은 A의 원소다라고 읽어도 되고요. 아니면 1은 A에 속한다라고 읽어도 돼요. 네. A라는 집단에 속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건에 따르면 스몰 a도 A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4라는 놈은 A에 속하지 않는다. 않으니까 이렇게 같지 않다를 이렇게 표현했던 네, 것처럼 똑같이. 속하지 않는다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이런 집합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B 집합을 이렇게. 그러면 이 집합은 A 집합의 하나의 원소, 그러니까 일부분을 가지고 만든 놈이잖아요. 뭐 1, 2라고 해도 되고요. 1과 1의 원소를 가진다. 어쨌든 이 두 개의 원소는 다 A에 속해 있는 놈들이니까 이때 이 B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A의 부분 집합이다. 부분적으로 같다. 부분으로 만들었다. 부분으로 만들어. 어떤 부분이 B가 됐다. 일부분으로 1과 2가 B를 만들었다. 네. 그래서 또는 B는 A에 포함된다. 그렇겠네요. 이렇게 부르기로 해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 이것을 1은 A에 포함된다라고 많이들 읽어요. 잘못 읽은 거예요. 포함을 섞어서 쓰면 안 되네요. 그렇죠. 포함한다, 포함된다는 집합과 집합 사이에 쓰이는 용어이고 속한다와 속하지 않는다는 집합과 원소 사이에 쓰이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구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섞어서 썼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 수학적인 언어들, 용어들은 써야 될 부분들이 있고 써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 집합이다라는 말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보다 조금 더 큰 범위니까 B는 A에 포함된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냥 C처럼.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운데 요걸 빼서
C보다 약간 좀 길쭉하게. 예. 예, B는 A에 포함된다. 포함된다.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네. 그럼 수학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X라는 놈이 B에 속하기만 하면 그 B에 있는 어떤 놈도 어디에 있어야 돼요? A에 속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족될 때 B는 A에 포함된다라고 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 요 단서들 기억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약속들은 다 정확하게 이제 언어로서 기억을 해줘야만 해요. 그래서 포함된다, 부분집합이다, 속한다, 원소다, 뭐 이런 개념들 그리고 부분집합의 수학적인 표현법, 정의들까지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아까 순이 물어봤던 거. 지금 궁금해요. 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이걸 아까 그거라고 왜 간단히 그래서 이제 표현한 거였지? 앞으로는 자연수의 집합을 자연수가 영어로 내추럴 넘버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쓸 거예요. N로.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써버리면 그냥 대문자 N하고 헷갈리잖아요. 네. 그래서 출판된 인쇄 매체들에 보면 로만체라 그러죠. 굵직한 글씨체로 이를 표현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쓸 때는 그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두 줄로. 두 줄로. 이렇게 쓰면 이건 자연수의 집합이고 그냥 한 줄로 쓰면 대문자 N이야. N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로 해요. 네. 그 다음에 정수의 집합을 대문자 Z로 쓸 건데 역시 여기를 두 줄로 쓸게요. 네. 그 다음에 유리수의 집합을 Q라고 쓰고 역시 여기를 두 줄로 쓸게요. 그 다음에 실수의 집합을 R이라고 쓰고 역시 두 줄로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복소수의 집합을 이렇게 쓸게요. 자, 내추럴 넘버니까 이렇게 쓴 거고요. 원래 정수는 영어로 인티저라는 단어가 있는데 i라는 놈이 이제 허수의 기본 단위에서 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i라고 쓰기가 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독일어의 정수 집합을 표현하는 머리 글자로 이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리수는 영어로 원래 레이셔널 넘버잖아요. 네. 정수의 비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이 알자를 리얼 넘버한테 양보를 해서 쿠어션트. 영어의 이제 쿠어션트는 우리말로 비율 또는 비례, 몫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정수의 비율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제 Q라고 표현하기로 하는 거고 실수는 리얼 넘버. 그다음에 복소수는 컴플렉스 넘버. 컴플렉스 같네요. 예. 복소수.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로 하고 무리수는 이레이셔널 넘버니까 i라고 쓰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보통은 Q의 여집합. 네. 이건 이제 나중에 여집합의 개념을 궁금하기도 설명을 해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 아까 정수인 x를 찾아라 그러면 x가 정수일 때 x 더하기 7은 3을 만족하는 x는 뭐니? 라고 물어보면 굳이 이걸 만족하는 정수를 찾아라고 할 필요가 없네요. 예, 이렇게 그냥 표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수체계의 집합을 이렇게 표현하면 앞으로 이제 점점 한글 쓸 일이 점점 없어지네요. 예, 줄어드는 거죠. 이 표현법이 전체적으로 다 가능해지는 거죠. 이렇게 맞아요. 줄어드는 그래서 게. 나중에는 기호하고 숫자만 남게 되고 이러니 이걸 모르면 그냥 이게 사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오해 여지도 줄이고 네. 좀 더 나타내기 간결하고 간편해지게 만든 건데 이걸 어려워하면 사실 좀 답이 없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보다 아예 해석을 해낼 수 그쵸. 없는 거잖아요. 차근차근히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무조건 외워라고만 해버리면 그냥 뭐 A가 뭐 B에 속하든 예. A는 뭐 0이든 뭐 다 똑같은 그냥 기호로만 보여지지 그쵸. 그게 어떤 뜻을 가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예. 해석해내지 못하면 문제를 못 푸는 그러니까 거예요. 우리가 해왔던 걸 보세요. 제가 왜 나선형이라고 표현했는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 이렇게 확장을 시켜놓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더 편하구나라고 납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집합이라는 개념 네. 제일 기본적인 것 좀 살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 이제 그놈의 역사적인 배경에 와우.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누가 이런 것들을 또 만들었는지. 누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